역사를 통틀어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이자 정복전쟁과 국제무역의 선두에서 활약한 국가들은 일찌감치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다를 먼저 장악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항해 시대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17세기 말의 제국주의 확산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이 해양에서 우위를 점령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선두에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해운 순위를 들여다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우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상식백과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해운 순위가 더 높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해운경제물류연구소에 의하면 세계 해운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계 해운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운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앞서 소개한 해운국 순위는 그 중에서도 자국 선사가 소유한 국적선 및 외국적 선의 총 재화 중량 톤수를 기준으로 매긴 순위라고 합니다. 왠지 세계 제1의 해운력을 자랑하며 해운항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무려 6순위나 앞선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HMM은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12척이나 보유 중인데요. 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선으로 24,000 TEU 컨테이너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하니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해양 패권을 주름잡았던 미국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대항해 시대를 지나 17세기 후반 역사적으로 해양 패권을 잡은 나라가 결국 세계 패권까지 지게 되는 것을 지켜봐온 영국은 해군을 강화한 뒤 전면적으로 해양 패권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와 해전을 벌인 끝에 세계 해양 패권 강자가 되었고 전 세계로 식민지를 확장하며 북아메리카, 인도, 호주, 아프리카까지 영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죠. 식민지를 통해 방대한 자원을 확보하게 된 영국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여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기술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혁명까지 이끌어내며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죠. 이 시기 영국은 세계 지배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해양 및 세계 패권 강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냉전 시대 동안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해양력을 강화해온 미국은 해양 패권을 잡음과 동시에 세계 경제와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관심이 무역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 정책에 집중되며 부강하던 해운 산업의 성장에는 다소 소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1950년대부터 글로벌 해운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이와 함께 선박 소유자들은 비용 절감 및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치적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행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치적 선박이란 자신의 국적이 아닌 세금 등이 저렴한 다른 국가의 국기를 사용하여 등록하는 선박을 말하는데요. 파나마, 리베리아, 마샬 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국가는 저렴한 세금과 선박 등록에 관한 규제가 느슨하고 노동 기준 또한 엄격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들 입장에서 보면 편의치적 선박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얼핏 편의치적 선박이 불법처럼 보이지만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선박 소유주는 다른 국가의 국기를 사용하여 선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름의 합법적인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편의치적 선박이 늘어날수록 자국 해운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해운 산업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1970년 상선법을 제정하여 건조 차액 보조금 등을 확대하였으나 계속되는 해운 산업의 취약한 원가 구조, 높은 선원비 및 운영비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 시랜드, APL, 워터맨, 시웨이 익스프레스 등 세계 1, 2위를 다투던 거대 선사들이 미국 해운 산업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이 기업들마저 다른 해외 기업으로 인수되면서 미국 해운 산업은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미국의 해운 회사를 인수한 기업들은 새로운 해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머스크사는 시랜드를 인수한 이후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해운 회사로 성장했고 프랑스의 CMA CGM 역시 미국의 APL을 인수한 MOL을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해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유럽 선사와 아시아 선사는 급속도로 세계 해운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씩 세계 해운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해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 덕분에 원래 고대 국가 때부터 해상무역이 시작되었고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 주변 국가와 해상 교류를 활발히 할 만큼 번영하기도 했지만 조선시대 때부터는 외세의 침략과 쇄국 정책, 일제강점기 때 주권이 빼앗기면서 해양권 역시 일본의 소유로 넘어가는 등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오랜
시간 암흑기를 보내왔습니다. 게다가 해방 후에도 한국 전쟁으로 해운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해운 산업은 중요한 국가 산업 과제가 되었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결과로 제1 청구권 자금을 통해 한국 해운업은 비로소 현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선박을 구입하고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제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미국, 일본의 시장 연결이 촉진되고 개방이 확대되면서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해운 산업은 점차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국 내 선박 건조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자금 의존도를 줄이고 해운 산업의 자립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들어서는 선봉량 96척, 76만 GT를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외항 해운의 성장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죠. 외항 해운은 국제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의 항구들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72년 국제그룹의 국제상선 설립을 시작으로 대우그룹, 동양그룹, 삼익주택, 현대그룹, 한진그룹, 동아그룹, 한라그룹 등의 산업 자본이 외항 해운업에 진출하며 우리나라 외항 해운업은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은 본격화되며 해양 운송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는 조선업의 발달과 맞물려 한국이 해운 강국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인 지정학적 특성과 함께 세계 4위의 선박수를 보유하게 되면서 현재 세계적인 해운 강국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기별 해양 패권의 변화는 세계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동시에 현재 각국의 해운력은 산업 네트워크의 중요한 다리로서 국가산업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새로운 해운 강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세계 해운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이는 전통적으로 해운 강국이던 나라들의 입지를 좁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던 네덜란드는 편의치적 선박 문제와 신흥 해운 강국들과의 경쟁 때문에 해운 관련 제반 산업인 물류 및 항만 산업까지 위축되어 네덜란드 해운 산업 자체가 크게 흔들릴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1996년 세계 최초로 톤세 제도를 도입하여 어떻게든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해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톤세 제도란 해운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 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기업의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해운 산업에서 선박의 크기에 기반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감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톤세 제도 덕분에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 선대 규모가 62.6% 증가하는 등 붕괴될 뻔한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1960년 2,902척이던 선박이 1999년 무려 493척까지 감소하며 심각한 자국 선박 감소 문제를 겪고 있던 영국도 톤세 제도를 도입하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99년 493척이었던 선박수가 2007년 기준 선박 척수 및 BWT 모두가 73% 증가하는 엄청난 효과를 보이게 된 것이죠. 또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시아 최초로 2005년부터 톤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2005년 537척이었던 선박수는 2022년 1114척으로 증가했고 해운 수입 역시 2001년 201억 달러에서 2023년 383억 달러로 증가하게 되면서 해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톤세 제도는 전 세계 선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선대 확충, 친환경 선박 건조 등에 투자하여 선박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해운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인 해운 선진국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약 20여 개의 주요 해운국에서는 이미 영구적인 조세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톤세 제도를 5년을 주기로 연장을 해오고 있고 2024년 갱신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 산업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톤세 제도를 다른 해운 선진국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톤세 제도 같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언제든지 세계 해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해운 산업이 세계 경제의 기초 공급망이자 최대 공급망이기 때문인데요.
수출입 화물의 99.7%가 모두 바다를 통해 건너오는 우리나라는 특히 해운 산업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무역 의존도는 해마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 산업이 쇠퇴할 경우 경제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유, 가스, 석탄, 철강석 등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물자는 100%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볼 때는 톤세 제도를 해운 산업에만 좋은 혜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예로 코로나 당시 급격한 물류 대란으로 선박수가 부족해 선박 운임 비용 등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한국 밥상 물가는 34.8%나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임시 선박들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건의 가격은 더욱 폭등했을지 모릅니다. 이렇듯 선박수 감소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류 공급망을 원활하게 운영할 탄탄한 해운 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운 산업이 탄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톤세 제도와 같은 조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해운 산업이 쇠퇴했어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자국 해운 산업이 쇠퇴했어도 사실 미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 거대한 해운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요. 즉, 미국은 글로벌 해운의 최대 수요자로서 공급자인 외국의 해운 회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적 선사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 선사가 줄어들 경우 물류 공급망 붕괴는 시간 문제이며 이 밖에도 해운 산업은 군사 장비, 병력, 보급품 등의 운송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때문에 톤세 제도를 단순히 해운 산업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제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상 우리나라 해운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